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증사학이 곧 식민사학이라는 거죠. 그 도대체 납득이 안 되겠죠. 왜 안 되느냐? 실증사학은 과학적인 사학입니다. 실증주의라는 것은 과학적 합리성, 객관성을 추구하는데 이게 식민사학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실증사학이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실증주의 사학은 식민사학과 무관합니다. 원래 실증주의 사학은 아주 과학적인 사관이죠. 왜냐하면 기납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최초의 원인이나 궁극적 도달점과 같은 공허한 목적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원인이 뭔가는 따질 수 없어요. 예, 우리나라 제가 환웅이 우리 민족 지조라고 하니까 아니다. 환웅 시대 이전에 환인 시대가 있었다. 그럼 한인 시대가 처음 시작인가요? 그 이전 시대 또 있었겠죠. 그 이전 시대 무슨 시대 있으면 또 그 이전 시대가 수억 년 전까지로 소급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최초의 원인이나 궁극적 도달점 이런 건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칙, 기납적 법칙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이제 사료를 보정하게 되거나 식민사관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의 실증사학이 식민사학의 까닭은 이 실증사학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이 서양의 합리적인 실증사학이 일본에 와서는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실증주의 근본을 외면하고 세부적인 고증에 집착했어요. 고증하기 아주 발달해서 하나하나 나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기납적인 합리적인 목표, 합리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고증에 집착했고 더 문제는 자기 나라 천황체제와 군국주의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천황의 신성국가라는 이념을 옹호했다고 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쇼와천황의 사진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건 인간이라, 이 천황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신화적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와천황에 대해서나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실증주의 잣대로 부정하는 논리를 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증주의는 역사학적으로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대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식민 통치를 위해서 식민주의 논리로 고대사를 부정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폄훼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실증사학이라는 것은 식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역사를 실증적으로 역사 연구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데 사용했다. 엉뚱한 것은 바로 한국을 식민주의로 지배하기 위해서 실증사학의 잣대를 들이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왜곡된 실증주의 역사 연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실증주의입니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실증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학계는 역사 기술 자체도 조선사 편수에서 썼는 조선사를 명목적으로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의 왜곡된 실증주의 논리도 고스란히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증주의 사학을 제대로 수용했다면 우리 고대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역사로 존재하는 일본 천황부터 부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고대사는 오히려 정사이고 이 천황의 역사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더 실증주의 논리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실증주의 식민사학자들 논리를 좀 자세하게 따져보고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를 해석하려 들지 않고 기표의 비합리성만 주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웅본풀의 기를 포착하면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예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려는 전제 아래서 우리 사료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군 신화다. 그러므로 역사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역사라고 하면서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존재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역사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만 보면은 기표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사의 건국지조는 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고대사 해모스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부여의 역사는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과 범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고문 인간으로 변신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하다.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군이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어떻게 98세도 아니고 1908세를 살았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되지 않는다. 그게 신하다. 그래서 역사로 인정하면 안 돼. 그래서 고조선 역사는 없어. 단군은 만들어진 존재다. 만들어진 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데 고조선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명백한 사료가 있어요.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제일 처음 쓴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조선조 첫 문장이 위서를 인용한 것이죠. 위서에 의하면은 내왕 이천제 유당군 왕건 입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여고 동시. 요 국호 조선이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어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열어 국호를 조선이라 했는데 중국 여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여기에 무슨 신화적이거나 불가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합리적인 내용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라를 세웠다 하는 말이 아주 육하 원칙에 맞게 신문기사처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증사관으로 봐도 신화적 기록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를 갖춘 문장이다. 그러므로 실증주의 논리로 기표만 따지더라도 BC 24세기에 단군 조선이 건국되었다 하는 사실이 이 문장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된 논리적 진술을 깔아뭉갭니다. 왜 깔아뭉갤까요? 고조선 역사를 부정한다는 전제가 사료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부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 전제로 부당 전제가 있었다고 혐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증주의 식민사학자들의 비실질적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따져서 비판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사료는 제쳐두고 고기의 신화적 사료만 문제 삼아서 당군조선을 부정하는데 우리는 이 신화적 자료로 무시하는 고기의 환웅본풀이 내용, 환웅본풀은 당군신화라고 그랬죠. 이 내용을 기표로 읽고 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적 지식과 사료 독해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면은 미소의 논리적 소설보다 고교 신화적 소설이 더 기묘한 사료가 된다. 이
이분들은 위서에 인용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신나다고 해가지고 무시했는데 그것은 무시한 근거는 기이 해석을 할 역량이 없거나 기이 해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적 지식이 있고 사료를 독해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면은 뭐 최소한의 역사학자라면은 뭐 이렇게 전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서의 논리적 서술보다가 고교의 신화적 서술이 더 기묘한 사료다. 왜? 역사적 사실을 더 풍부하게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위서에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실려져 있어요. 위서에는 당군조선의 간난 내용밖에 없는데 이 고기에는 신나라고 하는 고기에는 당군조선 이전에 환웅천황이 세운 신시국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위서에서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당군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여기는 환인, 환웅, 당군의 위계를 통해 당군이 천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중요하게 포방하고 있는 홍익인간 이념, 또 뭐 천부인 세계, 360여사, 제세이화, 또는 검은가 범이 찾아와 인간이 데려오고 하자 쑥과 마늘 줬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의 알맹이가 위서의 논리적인 서술에는 없고 고교 신화적 서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것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또 당군이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 당군이 최후까지 서술되었는데 여기는 당군이 나라를 세운 것, 조선을 세운 것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신화적 서술이 합리적 서술인 위서 기록보다가 더 풍부하고 전후 맥락이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많은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위서의 논리적 서술보다 고교 신화적 서술이 더 고조선 사료로서 중요하고 기묘하고 우리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서술로서는 이게 더 훌륭하다고 해야 돼요. 게다가 위서의 논리적 서술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고기의 신화적 사료인 한웅본풀이는 내용도 풍부하고 역사적 정보로서 중요한 것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자석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군 신화는 어지간한 사람들도 다 기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사료로서 기능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서사적 구조의 서술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고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쉽게 이해되고 기억되고 전달성이 있어서 아주 유용성이 높은 사료가 신화적 서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역사에서 신화적으로 서술된 것을 신화라고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증주의 사관으로서 우리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명분이에요. 실증주의를 명분으로 가져와 가지고 실제는 비실증적인 논리로 한웅신실은 물론 당군조선의 역사를 깔아뭉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써먹기를 엉뚱하게 써먹고 있다. 그러므로 실증주의 사관은 식민사학의 가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 사료 한웅본풀이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들이 이것을 신나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실증주의 논리를 부정했는데
우리는 실증주의 논리로 이걸 긍정합니다.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기록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고대사의 일반적 현상이다. 헤모스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박역거세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가야의 시조 금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헤모스가 오령고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림이죠. 예. 따라서 이것은 실증사관의 논리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이 과학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건국신화의 일관성에 대한 무지다. 모든 건국시단이 이렇게 섰을 때는 그 문법을 모르는 거죠. 예. 서양 사람들의 실증주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최소한의 법칙을 추구한다. 이게 법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당군 신나라고 하는 한웅 본풀이 하나만 보면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이상하지만은 여러 건국 신화들을 모아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네. 이게 법칙이구네. 처음에 건국 시절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것도 한국뿐만 아니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다음 둘째는 고대사, 특히 건국사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줄곧 이야기해 왔지만은 고대사의 건국시조는 한결같이 전손 강림이거나 또는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서 태어나든지 신이하게 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왕호도 천황, 천자, 천황으로 일컬어집니다. 헤모스도 천황낭이라고 일컬어졌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건국시조는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을에 신이한 존재로 서술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건국시조뿐만 아니라 성시시조도 그렇고 마을에 처음 들어온 입향시조도 신성하게 이야기된다. 신이하게 이야기된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 첫 장에도 마을 개촌신화, 입향시조 신화가 첫 장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환웅은 천황으로서 건국시조의 자격을 갖춘 신성왕이라는 것을 이겼던,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나라를 세울 만한 훌륭한 신성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천자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과 같은 존재. 중국의 마지막 천자가 부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나요? 일본의 천황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일본 천황이 지금 살아있다는 역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성시 될 뿐인 거죠. 그래서 환웅이든 누구든지 다 보통 인간의 부모의 아들이었지만은 신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건국시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천황으로 호명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으로서 신성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건국시조 신화도 천손 강림 형태로 재구성되어서 서술된다. 앞에 우리가 박역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설과 사소라는 선도산 성무로부터 태어난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공과 범이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것도 실증주의 논리를 보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하는가? 또 짐승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실증주의 논리로 보면 합당한 문제제기 같지만은 이 기록을 기표만 해석하는 거죠. 그걸 축자적 해석이라. 글자 따라 이건 읽기만 한 거지. 그것이 뜻하고 있는 함의를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사료를 읽었을 뿐이지 사료를 해석하는 역사의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물론이고 현대도 종족을 동물종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사서 중에서 유명한 사기 오제본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허는 내수 덕진병 교 웅 비 비휴 추호 이여 염제 전어 판천지야 그렇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은 황제 헌원이 병사들을 덕으로 수습하고 일부는 생략하고 곰 요건 불곰 비자입니다. 요거는 비유라는 짐승이 있어요. 추는 요 일입니다. 요거는 호랑이죠. 그래서 곰과 불곰 비유일이 호랑이를 가르쳐서 판천의 강야에 가서 염제와 전쟁해서 싸웠다. 만약 이 곰, 불곰 비유일이 호랑이를 기표 그대로, 축자 그대로 읽으면 뭐 동물 전쟁을 한 것 같아요. 동물을 훈련시켜가지고 염제와 싸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사서에도 이거는 종족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료를 읽기만 했지 해석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종족을 짐승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종족들을 함께 훈련시켜가지고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동물농장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를 두고 아무도 그런 동물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단옥제의 설문회자 주석을 보면은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방만 민종충, 동반맥종치, 북방적종견, 서방강종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민족을 짐승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종족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승이다라고 실제로 어떻게 서방 사람이 양에서부터 오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고대 사례도 그럴 뿐만 아니라 북방 유목 지역의 여러 민족은 아직도 동물종으로 자기 민족을 일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퉁구스족은 에벤키어로 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퉁구스족 하는 것은 번역하면 돼지족이다 그런 말이죠. 브리아트족은 브리가 늑대라는 뜻이고 아트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아트 하는 것은 늑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늑대족이란 말입니다. 몽골족과 투르크족도 늑대족인데 서로 구분한다. 몽골족은 잿빛 늑대, 돌골족은 푸른빛 늑대. 예, 이렇게 종족을 짐승의 이름으로 일컫고 서로 변별했다. 그 다음에 에벤키족, 오르혼족이나 시베리아 퉁쿤투르 지역에 있는 한티족, 이건 한티족 사실입니다. 사슴을 타고 있죠. 예, 몽골 흡수골 지역의 차탕족, 바이칼 동쪽, 사족, 이 여러 종족 모두 이 말 자체가 용어는 달라도 다 자기 나라 말로는 사슴을 나타내요. 또는 술록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르혼족이나 한티족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름 불러도 사실은 다 사슴 토템족, 사슴족을 말한다.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종족 이름. 예. 그래서 곰이나 범이 종족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신나라고 여기는 것은 고대사의 기록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현대사에서 종족 이름을 동물종으로 일컫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북방 유목 민족 물론 현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소수 민족들도
아직도 종족이나 자기 어떤 집단을 동물로 나타내는 동물 토템 문화가 지속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정당을 민주당, 공화당, 뭐 신민당, 국민의힘당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표방합니다. 그렇게 표방하지만은 그렇게 말해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당, 사자당, 표범당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동물을 상징으로 걸어들여서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거운동이 돼요. 그거는 지금 이런 소수민족들을 위해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선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이 1970년대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정당을 나타낼 때 동물을 나타냈다. 여러분들 지금도 민주공화당 하면 개념이 딱 떠오릅니까? 민주공화. 민주주의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민주공화는 도대체 어떤 당인가?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공화당 그때 황소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은 작게 쓰고 황소를 크게 그린 깃발을 내들어서 우리 민주공화당을 찍어달라고 한옥을 깃발을 펄려겠다. 이게 민주공화당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잘 모를까 싶어가 기호를 1, 2, 3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 이름은 몰라도 기호 1번인가 2번인가 알아가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3번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970년대는 1, 2, 3, 4 기호도 잘 모를까 싶어서 막대기로 기호 1번은 막대기 하나, 기호 2번은 막대기 2개, 3개 이렇게 막대기를 다 표시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는 데는 이러한 그 동물 상징, 동물 토템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동물 쓰지 않고 로고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논리 어떤 집단이나 사물이라든가 어떤 상품을 홍보할 때는 동물로서 그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상품의 특성을 알리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떤 소수민족이나 북방유목민족이나 또는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집단 전체성을 동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선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 토템, 정부를 상징하는 동물 토템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상징이죠? 우리나라 청와대를 상징합니다. 봉황으로 청와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청와대라고 쓰지 않아도 이걸 보면 청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흰머리 독수리 상입니다. 미 연방정부를 상징하는 엠블렘이다. 이 동물 토템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치스의 독일을 나타내는 독수리 토템이죠. 국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을 나타낼 때도 우체국을 나타낼 때는 뭐 제비를 가지고 나타낸다든가 뭐 또 어떤 기관을 나타낼 때는 또 다른 동물로 나타낸다든가 다른 정부 기관도 이렇게 동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현대의 최고 지성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도 자기 대학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동물 상징을 씁니다. 호랑이죠. 어느 대학입니까? 고려대학입니다. 이건 독수리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 토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사관학교. 이것은 곰이죠. 당국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렇게 동물로 상징한다. 여기 뭐 연세대학교라고
또는 여기 고려대학교로 쓰는 것보다 독수리나 이 호랑이를 보고 어느 대학인가 판별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뿐만 아니라 현대의 명품 브랜드도 유명한 경우는 동물을 상징하고 있다. 예. 라코스테라는 스펠을 읽지 않아도 이 악어의 모습을 보고 이게 명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퓨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닭을 상징한 것인데 르꼬코입니다. 이건 사자지요. 이건 무슨 상징이에요? 여기 문자도 표시도 안 합니다. 이거 보면 딱 알아들을 수 있어요. 퓨조 자동차 회사의 동물 상징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명품도 이렇게 동물로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시대 공과 범이 종족을 상징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